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95쪽에 경제 넥탈, 일제강점기 하고 있고요. 일제강점기에 이네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 약탈 정책을 펼쳤는지 볼 건데요. 크게 세 개 편으로 나눌게요. 1910년대, 그 다음에 1920년대, 그 다음에 1930년대. 다시 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 다음 두 번째. 1920년대 세 번째. 크게 세 개 테마로 갈 건데 가장 기본이에요. 이건 머리에 그냥 딱 박혀 있어야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첫 번째 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가지고 계시다면 비슷한 페이지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산미 증식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하다시피 경참 기자 정책입니다. 일단 이게 경제 정책인데요. 연대별 이네들의 경제 정책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1910년대 토지사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1912년부터고요. 18년까지. 대한민국이, 오랄 대한민국이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강점기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우리의 땅을 처음부터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네. 조사를 통해서 목적은 우리 토지를 약탈해 가는 겁니다. 네. 약탈이 아니라 강탈이죠. 강탈. 목적은 토지를 강탈을 목적이었다. 자, 명분부터 보겠습니다. 니네들이 우리나라의 토지 수합하는 명분이 뭘까? 네, 명분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항집한답니다. 네, 근대적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다. 네, 토지 소유권을 항집할 목적이었다. 근데 이게 근대적이라는 단어를 써놓았어. 근대적이라는 일본 지네 입맛에 맞는 토지 대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토지 조사국을 만들었습니다. 네, 전부 다 총독부의 산하에 있는 것들이에요. 네. 결과도 뭐죠? 총독부 주관으로 우리 토지를 전부 다 조사해서 미등록되거나 그다음 신고되지 않는 토지들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강탈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요 은결을 찾아내겠다는 것. 네, 은결을 찾을 목적. 니네들 목적입니다. 네. 은결은 우리 뭐 이미 예전부터 고려나 조선시대도 있었던 정책들이죠. 양전 사업을 통해서 숨어있는 토지를 찾아내는 것들을 보통 은결이라고 하죠. 숨은 자 토지를 하는 그 단위를 갖다 우리는 결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를 갖다. 그 다음에 절차, 기한부 신고제. 네. 되게 짧은 시간을 주죠. 기한부 신고제를 통해서. 신고가 되게 짧고, 그 다음에 서류도 되게 복잡하게 만들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국토의 약 40%를 강탈해 갔다. 총독부. 이걸 어디로 넘길까요? 동양 척직 주식회사에 넘깁니다. 네, 이게 이미 동양 척직 주식회사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1908년에 그죠? 네. 이렇게 동척은 이미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동양은 회사 이름이고요. 척식이라는 단어는 식민지 국가에 하는 경제정책을 우리 척식이라고 불러요. 척식이라는 단어 정리할까요? 식민지 국가에 행하는 경제정책을 척식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만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기타 여러 나라에도 이런 척식회사를 통해서 일본의 통치 자금을 만드는 목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식민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일본 일본의 자금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고요. 자국 내에서 식민지 국가 자체 내에서 자본을 만들어서 통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동양 척식 주의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결과 농민들은 몰락하게 됐습니다. 약 40%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의 몰락 중에도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작농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토지를 잃었기 때문에 남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짓기 때문에 소작농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소작농은 증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는데요. 경작권, 토지권, 이패권 등이 전부 다 부정되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농민들의 공동적인 사용권을 전부 다 박탈시켰다. 그 결과 농민은 유민화가 이루어졌다. 떠돌아다녔다는 얘기죠. 유민화가 증가되기 시작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식민주 지주제가 강화됐다. 식민상태의 지주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즉, 이 40%의 토지는요, 일본 애들과 그 다음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들은 전부 다 친일했던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인들, 요 사람들대로 세상 불화되었다. 불화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 방법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헐값 매각이라는 뜻입니다. 헐값 매각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토지 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이걸 토지 조사령이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이게. 일본 애들보다 토지를 조사해서, 일본 애들 말하면 불법적인 토지라고 우리의 강탈당하는 거죠. 이런 토지를 빼앗아간 법적 근거가 뭐냐 물어보면 토지 조사령이라고 합니다. 정도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침탈에 관련된 부분, 산업침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탈을 위한 기본 투자가 이루어지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항구 도시들입니다. 기본적인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군산, 그 다음에 목포. 군산항하고 목포항이 새롭게 오픈되기 시작하죠. 개항이 이루어지죠. 해안 도시들이죠. 얘들은 선박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불법적인 생산을 갖다가 뺏어갔다는 거죠. 즉 동양척식회사에서 만들었던 토지를 개인적인 불화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벼, 쌀이죠. 상당 부분을 약탈해 가는데 가장 밑받침이 되는 게 군산과 목포입니다. 그러다 보니 1910년대 이후에 일제강점기에 가장 부강했던 그 도시 중에 하나였던 군산과 목포라는 도시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일제강점기 시기에 지어졌던 건물이라든가 공공건물 꽤 많은 부분이 현재 자리 잡고 있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되게 문화적인 가치가 요즘 다시 재평가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더 아픈 역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게 이제 해사령 공포를 또 하나 잡아야 되겠습니다. 해사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910년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920년대가 있을 거거든요. 해사를 차린다는 얘기는, 해사를 차리는 명령을 했다는 얘기는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허가제예요. 여기는 신고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여기는 해사령 폐지라고 얘기합니다. 해사령 폐지라는 거죠. 해사령 폐지와 신고제는 같은 말로 써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유리하게끔 신고만 통해서도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끔 일본인들이 유리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910년대와 20년대 회사를 만들 때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매사가 하나 보겠습니다. 담배, 인삼, 소금, 아편의 전매제에 출시되어 총독부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국가만이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법을 전매법이라고 하는데요. 전매사업이 이렇습니다.
담배, 인삼, 소금, 아편. 추가하자면 거기에 담배 미치고 담배는 20년대 다시 실시됩니다. 왜냐면 10년대 좀 실패하는 경향이 있어서 20년대에 다시 담배 하면서 다시 전매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910년대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산업을 침탈하는 어업령, 산림령, 광업령, 그다음 임야 조세랑 등이 만들어집니다. 어업령 1911년, 산림령 1911년, 광업령이 1915년인데요. 가끔 이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광업령. 광산 개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광업령이 반포돼서 시계사실 가장 가까운 거 이게 물어본단 말이야. 뭐 해야 돼 우리가? 이 연도를 외워야 되는 뜻이. 이 연도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1915년.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부분 가죠. 조선은행 1911년. 동양척식 주식회사 금융부 은행령, 그 다음 식산은행 정도. 그 다음에 재정약탈 조선지세령, 그 다음에 지세령 개정. 뭐 이건 특별히 알려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10년대에 대한 부분을 짧게나마 살펴봤고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판서를 좀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을 하고요. 네. 쌀 생산을 등계시키겠다는 겁니다. 산미니까 쌀을 등계시키겠다. 네. 1920년대 대표적인 일본의 산업 방법이겠다.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반대로 농업의 인구가, 그죠? 농사짓는 인구가 도시로 넘어갔다. 농사에 관계된 자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령 인구만 남게 된다. 당연히 뭐야?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채우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일본 농민들의 쌀값, 수급 조절용으로 쓰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산미 증식 계획이다. 됐죠? 이 결과, 이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는 되게 힘들어졌겠죠. 우리 농민들의 엄청난 많은 쌀들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산미 증식 결과 한국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우리나라는 식량 부족 사태. 당연히 식량 부족하죠. 엄청난 그게 주로 이게 뭐예요? 호남평에 생산되던 쌀들이 전부 다 군산 앞바다, 목포 앞바다를 통해서 빠져나갔다는 거. 우리나라는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꿨을까? 네, 만주에서 작곡을 수립했다. 비참해지죠, 우리가. 우리도 주식이 쌀인 문화인데, 네, 작곡을 만주에서 수입에다 놓았다. 그 결과 농민들은 당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네, 농민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거의 뭐 소작농이라든 화전에를 빠졌겠죠.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의 단작 농업화되었다. 네, 단작형 농업이다. 되게 중요하죠. 네, 쌀만 농사지는 뜻이에요. 다른 걸 지을 수 없다는 거. 일본에 필요한 건 쌀이기 때문에. 소작쟁이가 빈발을 쏟겼다. 20년대 되면 소작쟁이가 빈발해지죠. 소작농들이 일본에 너무 많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작쟁이가, 대표적인 우리 알다시피 암태도죠. 그 당시는 무안군이었고요. 전라도 무안군이었고 지금은 신안군으로 행정국이 좀 개편됐어요. 네, 암태도 소작민들이 지주와 친일 경찰들 간에 커넥션이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너무 많은 양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네들이 소작쟁이를 일으켜서 암태민들이 소작쟁이를 일으켰다. 그 결과 이네들이 요구사항을 갖다가 뚝 떨쳐서 성공한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자본 침투가 이루어진대요. 첫 번째가 해사령 철폐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도 여기 있습니다. 해사령이 철폐되고요. 해사령이 철폐되고 대신에 신고만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정강 수력발전소 26년, 흥남 조선질소비료공장 1927년, 20년 후반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세법 폐지라는 게 나올 겁니다. 중요한 게 하나 또 나왔습니다. 저도 볼까요?
1923년인데요. 그 수업생이 잘 알겠지만 항세하고 관세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요. 항세는 항구를 이용할 때 우리가 항세를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항구를 이용하면 당연히 항세를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세법,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관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내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당연히 관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1920년 초부터 관세법 철폐에 대한 움직임이, 조짐이라고 하죠. 조짐이 보입니다. 이때 평양의 조만식이 중심이 됩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관세법 폐지의 느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만 씁시다. 물산 장려 운동들이 본격적으로 민족주의 기업인들에서 이루어집니다. 배경을 잡아야 되겠죠. 평양에서 물산 장려 운동이 벌어집니다. 민족주의 기업들입니다. 아셨죠?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를 반대하는 거. 전 국민이 나서 물산 장려를 할 때 그건 틀린 지분이 되는 겁니다. 되게 함정을 많이 파는 지분이니까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세법 철폐가 23년인데 그 전에 우리가 또 운동이 뭐냐 물어본다면 물산 장려 운동. 또 물산 장려 운동 배경이 뭐냐 물어본다면 관세법 철폐 조짐에 있어서 민족주의 계열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다. 배경, 결과 다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은행령 뭐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는 30년대 볼까요? 30년대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로 삼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일본 애들 목적이 첫 번째가 만주, 그죠? 간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간도를 일단 점령하는 거고 첫 번째가 그죠? 두 번째가 뭐죠? 중국 본토죠. 중국 본토를 점령하는데 우리 한반도를 갖다가 병참 기지로 삼겠다. 볼까요? 병참 기자 정책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800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800페이지입니다. 자, 배경. 자, 20년대 후반 경제공황이 발생하자 일본 군부는 정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고 경제공황의 타겟적으로 대륙 침략을 간행하여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연도 외워야 되겠습니다. 간도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중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 더 가자면 태평양전쟁 나타나야 되겠죠. 이렇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죠. 이 연도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근해사 부분은 우리가 연도를 암기하지 않고서는 거의 시험 문제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암기 능력을 많이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않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시험 트렌드가 이미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주사변 1931년 만주를 일본 애들이 기습 점령해버리죠. 만주를.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요. 한중연합작전. 즉 독립운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주 지역을 점령하고 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공동의 적이 일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한중연합작전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네. 중일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군수산업을 육성, 즉 중하학 공업에 관련된 부분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남면 북양 정책에 대한 부분이 하나 나올 겁니다. 30년간 대표적인 게 또 남면 북양 정책. 병참 기지 정책 가장 중요하게 또 출제됐던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에요.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남쪽에는 면화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남쪽이 따뜻하기 때문에. 북쪽에는 양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양은 결과적으로 보면 수면 생산을 늘리겠다는 거거든. 야, 이건 이제 병참 기재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건 일본의 되게 어떤 계획적인 부분을 우리 한번 엿볼 수 있는 건데요. 일본 애들은 영국산 면화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팔아먹었어요. 근데 영국 애들의 면 가격을 단가를 올리게 된다면 수익률이 줄어들어 판매했을 경우에 영국을 견제할 목적이에요. 면화는 어때요? 일본 애들의 미래를 보는 눈들이 되게 빨라요. 이런 걸 보면 일본 애들 참 계획성이 있다는 것을 또 이런 부분은 또 배울 부분이기도 해요. 네. 네, 농촌진흥운동. 네, 농촌진흥운동 보겠습니다. 자, 총 32부터 농촌진흥운동이 벌어집니다. 뭐라 그럴까요? 30년대에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애들이 전쟁에 이제 되게 커졌잖아요. 예, 전쟁이 커지게 됐을 경우, 우리 한반도 내에서 이제 생산량을 더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결과, 일본 애들이 농촌진흥을 일으켰습니다. 가끔 우리가 농촌진흥운동 한 것처럼 표현되면 안 돼요. 일본 애들이 주도해서 만든 게 농촌진흥운동입니다.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충궁퇴치. 일본의 내선 목적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충궁퇴치입니다. 봄철에 되게 붕해진다는 거. 우리가 가을철에 수확을 하고 1년 동안 먹어야 된다고. 근데 봄철쯤 되면 식량이 다 동난다고. 생산량은 줄어들지 가족 숫자는 많지. 이걸 퇴치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충궁퇴치. 차금 예방. 목적. 차금은 돈이 없어 빌려 쓴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가 겨울에 할 일이 되게 많죠. 시골에 가도. 왜 농사 짓잖아요. 겨울에서 계속 농사 짓잖아요. 겨울에서 봄까지 계속 농사 짓잖아요. 비닐하우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특별히 농사 지을 만한 게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로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본 애들 관점이 보는 거예요. 전 농민이 다 도박하지 않죠. 모든 농민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민들이 도박을 해서 돈을 탕진하고 그 돈을 원금을 찾겠다고 돈을 빌려, 이거 차금이야. 돈을 빌려서 도박에 또 투자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일본 애들 입장에 봤을 때 무모한 거죠. 차금 예방 목적으로 농촌 진흥운동이 만들어졌다. 퍼져나가더라. 그 다음에 빈민구제 목적. 빈민을 구제할 목적도 포함되더라. 그 결과 토막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더라. 토목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농촌진흥에 발을 딛게 되더라. 됐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건 없고요. 대부분 일본인들, 일본인 자본가들이 되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인 금융인들에게 또 우리나라 지주들에게 유리한 운동이 농촌진흥운동이었다.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년에 중일전쟁 보겠습니다. 중일전쟁. 중일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나라에 하는 게 이제 일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경제 파트 하고 있어요.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국가총동원법. 우리나라의 모든 가용, 가능 모든 걸 다 동원하겠다는 인적, 물적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인적 동원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적 수탈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 하나씩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인적 수탈. 첫 번째,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육군 특별지원 병령 공포, 국민징용령. 국민징용령에 밑줄 보겠습니다. 네, 1939년입니다. 징용의 용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용자에. 징용령. 쓸 용자예요. 노동자를
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의 항공인들이 징용됐죠. 그 대표적인 게 일본 본토, 북해도, 사할린, 남양본도 등의 노동자로 엄청나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났지만 그때 노동으로 참가했던 인원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차이가 되게 경론의 장이기도 하고요. 양국 간의 앙금이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런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근로보호령, 학도지원병, 네. 학생들까지 끌고 갑니다. 학도지원병 43년, 그 다음에 징병제 44년. 학생들마저 다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자 정신대,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게 여자 정신대죠. 네. 여자 정신대 44년입니다. 44년. 여자 정신대는 착각하시면 안 된대요. 네. 이해안부하고 좀 달리 해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대는 여성들을 근로의 목적을 가지고 데려가는 법이요. 그 중에 차출된 인원이 이해안부입니다. 이해안부들이 총 40년의 전쟁 말기들이 성적 놀이개를 써먹는 거지. 정신대하고 이해안부를 구분할 것. 여자 정신대는 근로. 그 중에 일부 상당수가 이해안부로 차출돼 나갔다. 그래서 정신대 문제를 이해안부와 같이 동시에 하시면 안 되고 약간 구분. 이해 가셨죠? 구분하시면 됩니다. 저보다 총 40년대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 했던 일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년대 보시면 산미 증식이 다시 재개됩니다. 네. 총 40년에 산미 증식 계획이 재개됩니다. 두 번 있는 거죠. 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있다. 태평양 41년인데 산미 증식 계획이 40년이거든.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군량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미 증식 운동이 재개됐다. 이미 조금 재개됐다. 그 다음에 이래서 우리나라에 총동원 물자 수용력도 발표하게 됐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공출제도다. 전쟁에 사용할 식량의 확보를 위해서 미국 공출제도를 실시했다. 공출제. 수고할까요? 공출제. 공출을 통해서 식량을 계속 빼앗아갔다. 그 다음에 금속 공출도 시행했다. 금속.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의 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모든 숟가락, 젓가락, 냄비그릇, 이 모든 것들. 네. 하여튼 숟가락, 젓가락까지 전부 다 얘들이 다 뺏어갔다는 거.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대표적인 경제 정책 중에 하나다. 금속 공출에 관련된 것까지. 그 다음에 가축도 증시가 있다. 그 다음에 배급제. 모든 물자는 중앙에 통제하고 전면적인 통제고 배급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배급제. 우리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아가는 시기가 경제정책 중에 가장 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 다음에 40년대까지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다 짜고 해서 우리 걸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일본인들 많은 이와 같은 부분을 경제정책 첫 시간에 저 이걸 정신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구분해 주시라는 겁니다. 10년대, 20년대, 30년대에 일본인들이 행했던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조금 네,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좀 지울게요. 네.
804페이지 독립운동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모든 수험생들이 독립운동이. 그죠? 제가 이렇게 경험을 쭉 선생님 한 20년 넘게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보면 수험생들하고 되게 수없이 많은 수험생을 접했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뭐 신라 고려 불교를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불교 파트, 문화사 파트에서. 그 다음에 조선의 정치 파트에서 일부 좀 붕당하고 한국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붕당이 계속 막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하이라이트 어려운 게 독립운동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험생들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게 하필 오늘 또 독립운동사 이런 것도 걸리게 됐어요. 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한번 다시 하고 또 복습하는 취지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04페이지 독립운동 전개 부분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1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 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바뀔 때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기 전과 바뀌기 후. 기준적으로 3.1운동을 보시면 1910년을 잡으시면 돼요. 자, 먼저 1910년대 항일운동 보겠습니다. 1910년대 항일운동. 의병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10년대. 어떤 의병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최응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마지막 의병장이 1915년에 체포됩니다. 우리 한말의 마지막 의병장이 최응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되게 쉽게 나올 수 있어요. 1910년대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일제 병합 이후죠. 네. 일제 한반도 강제 병합 이후 의병 활동이 없는 걸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냥 틀린 지문이 됩니다. 왜? 1915년에 마지막 의병장이었던 최응원이 체포됐거든요. 그러니까 1915년까지 체주한도 우리나라에 의병이 있다는 겁니다. 자체 최응원의 모습이 보일 건데 사진이 체포된 모습이 보일 건데요. 최소한 이 정도는 잡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국내 비밀 조직들이 우리 시험에 가끔 나와요. 첫 번째 독립의군부 있습니다. 중요하죠? 독립의군부. 왜? 고종의 밀명, 비밀스러운 명령, 고종의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임병찬. 고종의 명. 임병찬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1912년에. 고종이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요구한 게 뭐냐면 복벽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다. 복벽주의. 다시 대한제국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입니다. 황제의 권한을 다시 찾아가는 운동을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임병찬 같은 사람은 총독부에 다시 우리나라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했다. 우리의 국권을 다시 되돌려달라 이렇게 요구서를 보내기도 했다. 총독부에. 네. 국권도 모르는 사람도 계십니다. 국권이란 북의 사치지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을 달라는 걸 다시 되돌리는 뜻이죠. 다 빼앗겼잖아요. 1910년도 우리 그죠? 얘기도 빼앗겼죠. 울산 의학이죠. 사법권도, 치안도 크게 5가지를 갖다가 우리 보통 국권이라고 불러요. 네. 국의 사치. 외우셨죠? 우리나라 선생님이 국외 여행 가서 돈을 가지고 좀 사치 좀 했어요. 국외 여행 가서 사치했어요. 뭘로요? 재정, 돈으로요. 배우셨죠? 이런 걸 통칭해서 우리가 국권이라는데 이걸 요구했다. 누가? 독립의군부의 임병찬.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국권 회복당 볼까요? 조선 국권 회복당 두 번째 국권이죠 이거. 네. 아셨죠? 국권이 뭔지? 우리가 빼앗겼던 5가지 최소한 이 정도를 다시 해보자는 거. 네. 경상북도 지역입니다. 네. 이시영 선생이 중심이 됐습니다. 이시영 선생을 중심으로 한 유생들이 중심이 되었다. 중심에서 조선 국권 회복당이 만들어졌다. 얘들이 하는 목적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3.1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3.1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겠죠?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에게 즉 보낼 군자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네, 군자금을 모집하겠다. 임시정부에 보낼, 줄일게요. 임정에 보낼 군자금도 모집하였다. 군자금도 모집하였다. 그 다음에 얘네들 파리 가마에 제출할 독립청원서를 만들기도 했다.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독립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선 국민의 정도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송죽회는 평양의 수미예학 교사들이 중심이 되었다 만드는 비밀 조직이었다. 기성단, 평양의 대선학교 출신들이 주로 설립된 비밀 결사였다. 자립단, 함양의 단천 지역에서 선명당 있었다는 정도. 그 다음 조선 직산 장역의 경성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게 조선 직산 장역의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쉬어갈까요? 쉬어가겠습니다.